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진원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공공데이터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관리 지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행동과 또 행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치 행정이라고 해서요. 국가의 모든 통치 수단과 행정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시면 왜 공공데이터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고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이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PPT는 사실 교재를 겸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기서 한번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법학과 학생도 아닌데 따로 법 조문을 갖다 펼쳐보고 또 법전을 갖다 이렇게 사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법 조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과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줄을 치시거나 체크를 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보실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차를 넘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5가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먼저 1, 2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짧게 간결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공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AI와 데이터로 대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과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우리 미래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AI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한 1.8년 정도가 늦었다 이렇게 연구한 선행 연구가 있고요. 데이터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5년 이상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갖춰야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개인 기업들이나 어떤 스타트업 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AI와 데이터가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은 돈이 많은 엄청난 플랫폼들만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친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즉 공공에서 만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와 맞물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공공 데이터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소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라고 우리 교재에는 상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오늘 강의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시라고 하는 법학자가 법치 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200여 년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행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 왕이 하는 거죠. 인치라고 합니다. 왕이 지 맘대로 하거나 폭력에 의한 통치,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현대 국가는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없으면 제 법에 어떤 절차나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관련된 법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하는 법을 2013년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근거하여 거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역시 또 공공데이터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이 일이 국가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데이터에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공공데이터가 중요한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윤리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로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작게 얘기하면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이게 가장 와닿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에서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게 되면 기본권에 생명, 신체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는 바로 이 돈과 생명, 이 두 가지를 지켜주거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었던 고전적인 사례는 우리가 고스트맵이라고 하는 지도를 하나 같이 보시면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이 전염병,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콜레라가 확산이 되는데 왜 확산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쥐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고 공기로 전염된다는 말도 있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살펴보았더니 여기 보시는 이런 지도가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로가 놀랍게도 그 도시의 하수구, 수로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오염된 물이 콜레라를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입했지만은 이 콜레라의 확산을 막지 못했었는데 이 콜레라가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 확산을 막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던 이 고스트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전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현대화된 구조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아주 선진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했던 사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검토를 해왔던 일들이고, 이제까지는 주로 철새가 많이 그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에다가 이렇게 소독도 많이 하고요. 새가 날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물을 씌워가지고 새가 우리 동네로 못 날아오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확산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됐는데요. KT에서의 기지국 정보, KT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지도랑 합쳐봤더니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는데 그 축산 농가에 계신 분이 이 핸드폰을 하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경로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경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까지 이제 철새라든가 이런 물이라든가 이런 그 엄한 애들을 갖다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바퀴를 통해 가지고 전염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축산 농가의 자동차들 이런 것을 통제하고 소독을 잘 해주게 됐더니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가를 하나 보여줬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KT의 전화국 기지국 정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 합쳐졌을 때 원래의 목적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례입니다. 원래 KT가 기지국 정보를 모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통신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를 통제하는 데에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공데이터법을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제공, 즉 개방하려고 하는 목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원래 공공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각 부처나 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수집된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단 제공을 해가지고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원래 기관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인 역사적으로 누구나 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개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만큼은 못하지만 역시 그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자,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옛날에도 알고 있던 겁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올리브의 그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또 날씨에 의해 가지고 올리브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올리브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기업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 같은데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책을 사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한 다른 책들, 그래서 리스트를 쫙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넷플릭스가 사실 가지고 있는 콘텐츠량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장르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음악에 있어서도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런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포티파이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그 많은 음악이 많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추천해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런 노래를 갖다 딱 골라서 찍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러한 노래를 들으면 좋아요. 별 5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신곡이 나오거나 아니면 묻혀져 있었던 노래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찾아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노래들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돈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재밌었던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이제 소매점 타겟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죠. 이 타겟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쿠폰을 갖다가 발송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행사 기간에 좋은 물건 많이 사세요. 이런 것들 홍보지를 보내는데 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막 보내요. 뭐 아파트 몇 동 몇 도 세대주 주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더니 이게 효과가 별로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겟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런 걸 타겟팅을 해 가지고 쿠폰을 보냈더니 고객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좀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이 회자된 재밌는 사건이 있었냐면, 타겟이라는 곳에서 어떤 집에다가 우편물을 보냈어요. 홍보물을 보냈고 쿠폰도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임신부를 위한 그런 행사 쿠폰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여고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찢어버리고 말면은 그냥 묻혀졌을 일인데, 그 집의 부모가 화를 내면서 이 타겟에다가 항의를 하러 와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아니, 여고생한테 말이지. 왜 이런 걸 보내냐. 우리 애가 지금 뭐 이게 뭐 임신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왜 오게 됐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도 모르셨는데 이 여고생이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 부모님도 몰랐던 이 일을 생전 본 적도 없는 타겟에서 어떻게 알고 임신부에게 필요한 물건들 할인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한 여성분들은 그 향이 안 나는 무향 티슈라든가 소위 이제 물티슈 같은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보충제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아이를 가졌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고생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행태를 보고 이 친구는 임신한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이제 광고지를 보내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부모도 모르는 정보를 갖다가 이 회사가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 데이터 활용이 우리가 이제 알려진 것 중에 유명한 게 구글의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들이죠. 구글은 그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자를 우리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저기 이제 뭐 803 밑에 있는 점집들도 막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 누구한테 줄을 서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도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패턴만 가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는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대선 당선자를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독감의 경우에도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독감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컴퓨터에 앞에 앉아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알아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곳들이 왜 큰 부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뭐 비트코인 때문에 요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자동차를 특별히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뭐 우리가 독삼사라고 불리는 벤츠, BMW, 아우디,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도 만들고요, 수소차도 만듭니다. 테슬라를 처음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 비싼 차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차가 이렇게 아주 마감도 부족하고 뭐 아무래도 자동차 전문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잘 만들 것 같지 않은데 저 회사가 왜 이렇게 주식이 막 크게 오르고 있느냐 그러면 테슬라의 미래는 자동차 회사로서의 큰 가치를 보기보다는 데이터 회사로서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전국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지금 모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만큼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곧 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의 석유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1세기의 석유가 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동네 어르신께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야.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난다. 이거는 정말 산업혁명 시대에 석유가 없다는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자원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 자원이란 것은 인력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많으면은 그 부자예요. 그래서 옛날 그 유럽의 나쁜 사람들이 이 노예를 막 잡아왔지 않습니까? 노예를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재산. 야, 노예 몇 마리니?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됩니다. 땅. 농경사회가 되면서 땅이 되죠.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란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토지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들이 토지가 생산수단이고 그것이 부의 상징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산업시대가 되면서 석유가 필요해진 겁니다. 공장에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석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석유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석유가 없는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우리 개그 콘서트에도 뭐 이렇게 막 얘기됐던 만수르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축구단도 운영하시고. 근데 만수르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어릴 때 마당에서 이렇게 흙놀이를 하다가 석유가 빵 터졌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따라갑니까? 그 부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겠어요? 이게 석유가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산유국을 부러워하면서 석유를 갖고 싶어서 우리는 석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괴로워하며 살아왔는데,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21세기의 석유가 데이터가 됐습니다. 즉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가 옛날에 석유가 빵 터진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애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유와 같은 것을 갖고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의 석유, 데이터를 21세기 석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뻐만 할 일은 아니에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석유도 없지만 데이터도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누가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구글, 아마존, 애플이 많이 갖고 있겠죠.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여러분 핸드폰을 구입하시면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구글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 안드로이드 OS를 막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6월 달부터 유료화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클라우드 공간도 무료로 막 제공을 해서 내가 구글 포토 같은 거 올리면은 막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지 않고 읽었다고 맨날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약관에 동의하는 거죠. 약관에 읽고 동의한다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내가 올린 데이터를 구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구글은 그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데이터의 수준이나 양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무데이터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데이터를 모으러 다니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본래 자신의 업무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돈을 들여 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애들은 매년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지도를 만듭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정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뭐 새로운 길이 났다, 어디 철도가 났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이 행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보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면 우리 누구나, 우리 이 대학에 있는 이런 이 창업 보육센터에 있는 이런 친구들도 이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면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에 지도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그 사업자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는 어떤 가게들이 들어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 같은 그 과세 정보 같은 것들 만약 가질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지역에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소위 맛집, 이 동네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만 있으면, 옛날에는 큰 대기업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의 시초를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PT에서 볼 수 있는
이 유주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저는 이 법 만들 때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 그 유명한 서울버스 앱을 만듭니다. 서울버스 앱은 서울에 있는 어느 정류소에 있든지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전화기가 많이 팔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한 일은 뭐냐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버스마다 이 기기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8번 버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누군가 다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유주환 군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기업이어도 하기 힘든데. 근데 이 일들을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교통정책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는 검색하면 볼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학교 가는데 야, 버스 언제 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데스크탑으로는 검색이 되는데 집에서 그걸 봐서 뭐 합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몇 분 뒤에 오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폰에서 그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본인이 쓰기 위해서. 그랬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10만 다운로드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이런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들은 다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누군가 아주 작은 노력을 해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혜택이 클 수가 없어요. 세금도 많이 들고.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제2의 유주환, 제3의 유주환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유 데이터 제공, 공유 데이터 개방의 목적이자 취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석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석유라는 것도 원유가 나오면 뭐 SK나 이런 데서 정유사가 있잖아요. 석유란 걸 가지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죠? 석유만 해도 우리가 뭐 휘발유도 있고 경유, 등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타이어 이런 것들도 다 석유에서 나오죠. 우리 옷감 같은 것들도 석유를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를 주면 이걸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어떤 걸 만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을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예요. 자,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니까 각 기관마다 우리가 책임관, 공유 데이터 담당자를 하나씩 지정해 놓겠습니다. 신청하러 오시기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신청서 쓰시는 것도 귀찮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API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공데이터법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최근에 있었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작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데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마스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주일에 2개씩 살 수가 있는데 주민번호를 내고 약국에 가면은 이제 1,5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게끔 해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약국에 줄을 길게 서도 품절이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 마스크를 공급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마스크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마스크의 현재 공급 그리고 또 어떤 약국에는 지금 마스크가 몇 개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갖다가 행정 목적으로 정보를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데도 다 나왔죠.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약국 중에 어디에 가면은 몇 시에 마스크 300개가 들어왔다. 지금 어디에 가면 마스크가 품절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공공 데이터 제공의 한 형태이자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타이밍인데요. 공공 데이터라는 것은 일단 데이터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개인이나 각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또 지금 각 개인들이 데이터를 갖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서는 세계의 선진국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가지고 제공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시게 된 것이고요. 이 법에서는 법을 만든 취지나 목적도 모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국민들이 쓰기 쉽도록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법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21세기에는 데이터가 석유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뭐 신발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원유만 그냥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제공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뭐 서비스 제공할 게 아니라 데이터만 주면 그걸 국민들이 알아서 쓸 것이다 라는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 할 일은 뭐냐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쓰기 쉬운, 지금 머신 리더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여기까지가 국가의 역할이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하셔야 될 일은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관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주는 것까지 이 단계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비용,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데이터들이에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첫 걸음, 이것이 바로 공공데이터법이고 이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